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개념 강좌 8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8강은요. 남북국의 경제, 사회, 문화예요. 남북국, 남쪽에는 김씨가, 신라, 북쪽에는 대씨가 바로 발해, 맞죠? 그래서 신라, 통일 신라와 발해의 경제, 사회, 문화 부분입니다. 했던 거 앞에 했던 거 반복 복습도 할 거고요. 새로운 내용들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통일 신라의 경제 정책입니다. 수치 체제의 정비인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시험에 나오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보시면 그래도 요거는 아셔야 된다 얘기를 했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든 통일 신라든 고려든 조선이든 농민이라면 건장한 16세에서 60세 미만의 남자라면은 농사를 지은 일부분을 10분의 1을 갖다 바칠 의무, 그 다음에 특산품을 갖다 바칠 의무, 그 다음에 건장한 남자라면 국가 군대에 동원될 의무 또는 국가공사, 궁궐이나 도로를 만들 때 동원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 끝났고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촌락의 집에 민정문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그래서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민들을 정확하게 분석한 문서가 민정문서입니다. 민들을 정확하게 분석한 문서가 민정문서예요. 자, 그리고 개정된 고등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우리는 계속 민정문서라고 배워왔었는데 최근에는 이거를 촌락문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민정문서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맞죠? 한능검에서는 민정문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민들을 정확하게 분석한 문서인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단독으로 출제가 돼요. 제가 조금 있다가 민정문서 이야기를 다 할 거예요. 제시문에 그 얘기가 다 들어가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문서에 대한 설명 또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문서가 편찬된 목적으로 옳은 것은 목적이 항상 정답으로 걸려요. 또는 민정문서가 통일신라, 신라에 있었던 문서구나라는 거, 신라가 작성했구나라는 거, 요거를 아시면 됩니다. 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민들을 정확하게 분석한 문서라는 민정문서는요. 신라에는 뉴스페이퍼 킹 때 구주 오소경을 설치를 했어요. 신라 경주가 너무 동남쪽에 치우친 걸 보완하기 위해서 5개 광역시 개념에 오소경을 설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서원경에 있었던 촌락의 주인이었던 촌주가 우리 마을에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10대가 몇 명, 20대가 몇 명, 30대가 몇 명, 그리고 뽕나무가 몇 개, 그 다음 소가 몇 마리, 말이 몇 마리 이런 걸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조사한 이유,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 아니 우리 마을에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10대, 20대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지 전쟁이 터질 때 군대로 군인으로 동원을 할 거 아니에요. 군인으로. 또 우리 마을에 남자가 몇 명인지 알아야지 노동력이 필요할 때 징발을 정확하게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 민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민정문서를 만든 첫 번째 배경이 뭡니까? 목적. 노동력 징발을 위해서 만든 게 민정문서입니다. 그리고 또 말이 몇 마리, 뽕나무가 몇 개, 이거 왜 조사를 해요? 그걸 알아야지 정확하게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맞죠? 조세, 세금을 징수 또는 징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만든 게 민정문서다라는 거. 이 문서가 지금 일본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일본의 정창원이라는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방금 제가 말로서 설명했던 것들이 제시문에 다 들어가고 쉽게 나오면 다음은 뭘까요? 민정문서 찾으면 정답. 정상적으로 나오면 목적, 노동력과 조세를 징발하기 위해서 찾으면 정답. 맞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PPT로 들어가셔서 목적, 여기 3년마다 작성했는데 세금 거두고 특산품 거두고 부역, 노동력을 징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토지제도 했던 거 복습이에요. 기억나세요?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 때 드디어 먼저 지르고 봅니다. 맞죠? 관료전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했다라는 거. 그리고 관료전, 노급 둘 다 뭐다? 신라의 토지제도구나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급은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텐데요. 시급은 이거예요. 노급이랑 똑같아요.
노급이 뭐였어요? 거기에 있는 백성들로부터 내가 세금을 걷어서 내가 월급처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농민들을 내가 노동력을 내 마음대로 부렸잖아요. 맞죠? 그게 시급도 혜택이 똑같아요. 강남구를 시급으로 지급받으면 여기서 세금을 내가 마음대로 걷어서 내가 월급 개념으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시급으로 지급받은 곳에 있는 농민들을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는 건데, 다만 차이점은 지급 대상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관리들한테 주는 거고 이 시급은 공신들 또는 왕족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노급을 폐지했는데 시급 같은 경우는 신문왕 때 없애지를 못하죠. 왜? 왕족들한테도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은 시급이 신라 거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도광 기억나세요? 정전, 성스럽고 덕이 있는 남자. 앞에 강의 때는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이 정전이 사실은 어떤 거냐면요. 뒤에 정이, 앞에 정이 이걸 얘기를 해요. 정장정이라 그래서 한자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전이 밭전자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 한자는 뭘 본따 만들었다 얘기를 하냐면 상형 문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양을 본따 만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 이 정장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농기구를 들고 있는 걸 표현한 거예요. 남자가. 건장한 남자. 그래서 건장한 남자에게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가진 땅을 빌려주고 세금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맞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정전이 여러분들이 또 신라 거구나, 성스럽고 덕이 있는 성덕왕 때 일이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또 덕이 가벼워지는 경덕왕 때. 경덕왕 때 와서는 노급이 부활을 합니다. 맞죠? 그리고 정전은 유명무실한데 이건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 내용 끝났고요. 흐름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신라 초기 때는 노급을 지급했고 공신에게 시급을, 조세를 수취할 권리와 노동력을 징발했고요. 그러다가 뉴스페이퍼 킹 때 일단 지르고 보죠.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폐지. 그러다가 신라 중대 끝무렵의 왕이었던 경덕왕 때 덕이 가벼워지는 노급 부활, 쭉 노급 부활. 맞죠? 그리고 이런 제도들이 다 신라 거다라는 거. 네. 그리고 통일 신라의 경제활동인데요. 자,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오는 건 특별히 없습니다. 수공업, 당연히 사는 사람들 왕실 귀족이었겠죠. 그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고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상업은 우리 기억납니까? 나의 지식을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지증왕 때. 지증왕 때 원래 신라 경주 동쪽에 있었던 시장, 동시. 이 동시를 관리 감독하는 동시전을 만들었잖아요. 통일 신라 시대 때 상업이 발달하면서 시장이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쪽과 남쪽의 시장이 더 만들어집니다. 그 얘기예요. 시험에 안 나와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국제무역인데 땅다라당당당당당당당 우리 당다라당당당당당당 당나라 맞죠? 당나라는 공무역과 사무역, 국가에서 주도하는 무역이 공공무역, 공무역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역이 개인이 하는 무역을 얘기를 합니다. 안 나와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의 무역인데도 뭐 그냥 교류하다 말았다 뭐 했겠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슬람. 그래요. 또 이슬람 갑니다. 맞죠? 아라비안 나이트. 이슬람 상인들이 어디까지? 신라까지 와요. 신라까지 오는데 이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뭘 봐야 되냐면 통일 신라와 고려와 그리고 조선의 국제무역항을 좀 아셔야 돼요. 자, 국제무역항은 그러면 어디에 만들어지냐? 보세요. 어느 날 올해 2020년도인 이 시기에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서울 수도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또 맞죠? 수도권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거의 70%에 육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2020년도인 지금 또 그래요. 맞죠?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높은 간부들이 반장난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참 위험하다고. 전쟁이 터지면 북한이 그냥 서울만 제대로 박살을 내버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절반이 죽고 시작을 하는 거라고. 맞죠? 반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럼 돌아가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 9세기, 900년대, 1000년대, 지금이 2020년도인데 그러면 이때는 서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경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지금보다 그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쯤 가면은 심하게 보면 90% 아니면 70에서 80%가 경주 근처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물건을 파는 아라비안 나이트 장사치입니다.
뭘 해야 되겠어요? 뭘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어디다 갖다 팔아야 되겠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갖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바로 밑에 있는 울산이 국제무역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항이 바로 국제무역항이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고 두 번 보고 장 보고 조금 있다가 이건 지도로 다시 한번 잡아 드릴 건데요. 보고 두 번 보고 장 보고가 청해진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해상무역을 장악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당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했다는 건데 요거 잠깐 판서를 한번 볼게요. 자,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요. 중국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삐져나온 곳이 있어요. 우리 무왕이 갔던 그곳 덩저우 쌍둥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서해안에 배만 이렇게 뚝 띄우게 되면은 절로 도착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쌍둥반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딱 도착을 해서 중국의 당나라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일단 여기로 들어갔다가 각자 역할에 맞춰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신라 사람들이 일단 여기로 다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생겨지냐. 신라인 마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라방, 신라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와 똑같냐면 LA가 미국 안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LA 한인타운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기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LA 한인타운처럼 당나라 쌍둥반도 지역에 신라타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라방, 신라촌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소라고 하는 자치기구도 만들어져요. 이건 또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다들 뭐 아파트나 뭐 주택이든 어디든 사실 거 아니에요. 맞죠? 저는 오피스텔에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마다 여러분들 아파트 안에서의 룰이 있지 않나요? 저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분리수거가 가능해요. 특히 문제는 뭐냐? 제가 주말에 학원 강의가 많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분리수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집에 안 그래도 좁아 죽겠는데 저는 쓰레기랑 사는지 맞죠? 뭐가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피트병이 아예 집에 쌓여 있어요. 그것처럼 각 지역마다 자기들만의 룰이 있는 것처럼 이 신라방, 신라촌, LA 한인타운도 분명히 우리 한인들끼리에만 지키는 룰이 있을 거예요. 신라 사람들끼리만 지키는 룰을 만드는데 그거를 신라소에서 만드는 거예요. 자치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라 사람들이 여기 많이 도착하니까 또 사신들도 신라 사신들이 당나라로 들어갈 때 일단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둥반도 지역에 신라의 사신들이 묵을 수 있는 여간이라는 신라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신라인들도 종교활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라인들이 다닌다라는 절인 신라원이 있는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가치하차 가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 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절들이 법화원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왜 제가 따로 썼을까요? 시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절을 만든 게 누구냐? 보고 두 번 보고 장보고입니다. 장보고 아찌가요. 장보고 장군이 쌍둥반도 지역에다가 만든 절이 법화원이에요. 왜 만들었냐?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왜? 절이 있으면 신라 사람들이 일단 여기 싹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 알아? 동진이가 에듀윌 데뷔를 했대. 진짜? 어머. 어제까지 분명히 신라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정보를 입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화원이었고 누가? 장보고가 만든 신라의 절 중에 하나다라는 거. 네, 더 잡아드렸어요. 그러면 다시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 그죠? 그런 내용들.
조금 있다가 요거는 지도 나올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복습 삼아서. 그리고 여기 내용인데 여기는 글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나오는 거 없어요. 왕실 귀족들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 노급과 시급 등을 통해서 민들 넘나 힘들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노비들 더 힘들었다라는 거 나오는 거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발해의 경제 발달인데 여기도 특별히 나오는 건 없는 딱 하나, 이미 예전에 정리를 한번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 말 솔빈부 주요 수출품, 요걸 얘기를 안 해드렸네요. 아까 발해 문제 할 때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발해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발해는 북쪽 지역에 있잖아요. 농사가 메인이 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맞죠? 환경이 척박해요. 그래서 벼농사는 힘들지만 밭농사 정도는 가능하고요. 예전에 부여처럼 뭐가 메인일까요? 동물을 잡아다 기르는 목축이 메인이 되는 거예요. 목축이. 맞죠? 그러면 이 동물을 잡아다 기르는 목축인데 그중에 발해가 가장 많이 생산하고 수출을 했던 효자 상품이 있습니다. 그게 띠기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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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말이에요. 말. 이 말이 특히 유명했던 지역이 있어요. 자, 또 복습입니다. 발해 역사상 최고의 정성기를 자랑했다라는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발해 10대 왕 선왕. 이 선왕 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행정구역을 개편하잖아요. 5경 15부 62주. 그 15부 중에 하나가 솔빈부예요. 여기에 있었던 말이 아주 뛰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든 오랑캐든 전부 다 이 말을 돈 주고 사려고 난리를 쳤다고 얘기를 하죠. 그겁니다. 그러면 발해 문제가 나올 때 정답으로 뭐 대조영이나 무왕 얘기 막 나왔을 때 다른 나라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솔빈부에서의 말을 수출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됩니다. 발해 얘기죠. 그 다음에 뭐 모피, 노경, 상황 등이 있었다는 거 나머지는 몰라도 되는 거고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외무역이에요. 이거도 했던 거 복습이에요. 신라와의 관계인데 언제부터? 신라는 관계는 무식하게 두드럽혔던 무왕까지는 대중까지 포함해서요. 사이가 나쁩니다. 그러다가 파파처럼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외교로 숲으로 가겠어요. 글 좀 배운 남자 문왕 때는 시험에 나오는 거 요거. 신라로 가는 길인 신라도를 만들어서 신라와 교류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당나라와도 언제? 문왕 이전까지는 싸웠다가 문왕 때부터 친선관계를 체결합니다. 맞죠? 그러면서 어떻게? 당나라로부터 문왕 때 삼성육부 제도를, 그리고 당나라의 장항성, 수도인 장항성을 벤치마킹했던 상경성을, 그리고 또 당나라와 교류가 활발해지니까 당나라에서는 쌍둥반도 지역에 발해의 사신들이 묵을 수 있는 여관인 발해관을 만들어줍니다. 신라보다는 좀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신라가는 신라가 자기들이 만든 거라면 발해가는 당나라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일본과는 계속 친하게 지내요. 왜? 당나라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발해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복습이고요. 그리고 넘어가시면은 요 지도를 잠깐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완도 청해진, 맞죠? 보고 두 번 보고 장보고. 그래서 장보고가 했던 게 이거예요. 신라 사람과 신라 물건, 일본 사람과 일본 물건을 안전하게 쌍둥반도 중국으로 배송, 사람들을 운반해 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중국 당나라 쌍둥반도에 있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또 중국의 물건을 안전하게 신라와 일본으로 운반해 주고 배송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에 300억 이상을 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해적들을 싹 다 소탕하면서 그런 길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신라에서는 장보고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해상 무역권을 장악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삐져나온 게 쌍둥반도입니다. 여기에 장보고가 만들었던 법화원. 장보고는 단독으로 개인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 인물 문제로요. 법화원을 설립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죠. 그리고 여기 발해관, 신라관, 그리고 앞에 말했던 신라방, 신라촌 전부 다 신라소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여기 경주, 금성 바로 밑에 여기에 울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왕 때 여기 보시면 상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동해안을 바라보면서 육로로 갔던 길이 바로 신라도입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가는 길, 거란도, 영주도, 그리고 조공도라 그래서 여기는 당나라로 가는 발해의 길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네,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통일신라 사회의 변화, 골품제의 변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부분은 볼까요?
뭐 특별히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다 앞에서 이미 다 했던 내용이에요. 진골 귀족들이 나중에 송골이 사라지면서 태종 무열왕 때부터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신라시대 때는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싱탈전. 중요한 거 없습니다. 육두품 성장했다라는 거 언제? 처음에는 여기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국왕을 보좌했던 거는 뉴스페이퍼 킹 때고, 그리고 신문왕 이후에 자꾸 왕의 힘이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버림받죠. 그러면서 어떻게? 승진 한계가 존재를 했었고요. 그러자 한계를 느끼니까 신라를 떠나서 당나라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던 채치원의 스토리, 신라하대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골품제 변화인데 6두품, 5두품, 4두품까지는 그래도 관직이 있는데 그 밑에 3에서 1두품은 평민이 됐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듣고 올리세요. 있으니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자, 통일신라 이전에는 3에서 1두품도 직책이 있었어요. 근데 통일이 되고 나서는 그냥 일반 평민으로 봐버립니다. 끝.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발해의 사회구조 했던 것도 복습. 기억나세요? 발해라는 나라는 10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 7명이 말갈족이에요. 그리고 3명, 30%가 고구려 사람인데 그들이 싹 다 지배층이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증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배층에는 대조영내 집안, 대씨, 그 다음에 고주목내 집안, 고씨입니다. 그리고 피지배층은 대부분 말갈족이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와 유학생을 파견했고요. 신라와 똑같아요. 서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빈공과에 합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자주 오는 발해 사람들을 맞이해주기 위해서 발해관을 설치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신라 말 했던 거 반복이에요. 알 거 없어요. 중앙 혼란, 엉망진창. 그러니까 호족이 등장했고, 그러니 호족 통제가 안 됩니다. 삥 뜯습니다. 맞죠? 또 여기서도 삥을 뜯어요. 원종 애노의 난, 적고족의 난. 진성여왕 때. 그리고 교육입니다. 이거도 했던 거 반복이에요. 뉴스페이퍼 킹왕. 삼국을 갓 통일했던 신문왕은 맞죠? 이제 신라 사람이 됐던 예전 백제인들, 고구려인들로부터 어떻게 충을 주의식 교육, 은동진이 잘생겼다 주의식 교육, 주의식 교육을 위해서 국학을 만들었고 여기서 유학을 가르쳤습니다. 맞죠?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경덕왕 때 뭐 태학감으로 변경이 되는데 뭐 이거는 알 필요 없고요. 그리고 뭐 이런 노노, 효용 등 유학 경전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복습이죠. 기억나십니까? 아, 국학은 시험이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시험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요. 공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능검, 각자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지금 한능검을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또 교육 쪽에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임용고시를 치는 사람들한테 이게 필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강의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임용고시 이게 최근에 포함이 됐잖아요. 몇 년 전에.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죽는 그날까지 저를 볼 일이 없을 거예요. 맞죠? 그거예요. 아, 유학을 가르치면 뭐 하는데 시험을 안 치니까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독서 상품과.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을 국학에서 보내고 졸업을 할 때 졸업시험으로 독서 상품과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독서, 국학에서 배웠던 이 유학 경전을 독서한 걸 바탕으로 시험을 쳐요. 몇 개로 등급을 나눈다? 상품, 상, 중, 하. 3개 등급으로 나눠서 관직으로 보냈던 게 독서 상품과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습니다. 끝났고요. 그러니 어떤 시험을 만드니까 넘나 욕을 먹었겠죠. 원성을 자작에 들었다라는 원성왕. 그래서 시험에는 독서 상품과를 단독으로 문제를 내진 않고요. 이 독서 상품과가 여러분들이 신라 거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고구려나 백제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오답으로 들어가요. 신라 거니까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통일신라의 학문, 역사서, 유학서입니다. 맞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맞죠? 이런 것들. 이런 역사서, 유학서. 글씨 적어 놓는 건데 문제는 글쎄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시험의 심화 레벨에서 나오는 인물은 딱 2분이 계시네요. 설총과 채치원. 이 설총과 채치원은 시험에 나옵니다. 채치원은 제가 앞에서 이미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자, 김대문이라는 진골 귀족이 있었는데 화랑세기, 계림작전, 고승전, 한상기인데 한 번 또 나온 적이 없어요. 선지로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화랑세기 정도는 뭐 오답 선지로 들어간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수입니다. 육두품 출신인데 외교 문서 작성에 뛰어났대요. 천황 입문표, 최근 치러졌던 중국 고급 10회분에서 단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습니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 선지로 들어간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설총. 설총은 최근에 치러졌던 심화 문제 총 10회분 안에서 한 번 딱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설총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원효의 아들입니다.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원효 스님의 아들인데요. 이 원효 스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중국의 한자를 좀 편하고 읽기 쉽게끔 뜯어 고쳐요. 그게 이두입니다. 이두. 그리고 유학연구 발전에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화왕계라는 걸 지었다라는 거. 요거는 언어 시간에 분명히 배웠어요. 맞죠? 화왕계라는 걸 담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최치원. 최치원은 제가 또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나라 빈곤가에서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유명해진 이유가 이거예요. 토황소 경문. 이게 뭐냐면 황소. 이 황소가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에요. 당나라가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황소가 일으킨 반란이었던 황소의 난이에요. 황소의 난이 스케일이 크게 일어나자 중국에 있던 최치원이 글을 씁니다. 토황소 경문. 황소를 비난하고 욕하는 글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질책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읽은 황소가 놀래서 책상에서 자빠졌다라는 그런 엄청난 카더라가 있습니다. 맞죠? 그처럼 이런 문장을 남기기도 했었고요. 돌아와서는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조 앞에서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겼던 저술이 떠난 후에 남긴 저술이 개원필경이 있다라는 거. 네, 최치원까지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해의 교육 부분인데요. 자,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주자감 했던 것도 반복입니다. 또 정리를 해볼까요? 더 올라가 볼까요? 고구려. 고구려는 소수리왕 때 태학, 맞죠? 소수만이 다닐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소수리왕부터 강개토대왕 사이의 경당이라는 학교. 그 다음에 통일신라는 뉴스페퍼 킹 국학. 시험이었던 독서 상품가. 그리고 발해는 교육기관으로 주자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주자감이 있었다라는 거. 똑같이 유학경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학생 많이 보냈고요. 한문학 발달인데 여기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불교입니다. 불교. 자, 그러면 이제 불교부터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한능검 시험을 치르면서요. 만나게 되는 승려가 5명이 있습니다. 그 5분의 승려들 중에 3분을 오늘 만날 거예요. 바로 원효, 의상, 해초입니다. 여기가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세요. 승려들의 업적들을 아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누구? 나를 만났습니다. 빠르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래요. 또 승려가 되어줘야 됩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 그렇습니다. 바로 승려가 됐습니다. 또 약하죠. 그래요. 또 승려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걸 목에 걸고 싶은데 마이크가 망가질까 봐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우리 또 승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불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안식을 좀 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마음의 안식이 좀 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판서로 먼저 일단 잡아볼 건데요. 원효와 의상 스님입니다. 자, 원효와 의상 스님은 둘을 구분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 둘은 나이 차이는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은 나이를 뛰어넘으면서 친구가 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어떤 생각을 하냐?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한번 선진불교 한번 배우러 가보자. 선진불교 배우러 중국 당나라로 한번 가보자. 그러자 둘이 오케이 콜! 그러면서 중국 당나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신라 수도 경주 금성에서 한강 유역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 두 분의 승려가 사셨던 시기는 바로 통일신라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한강 유역의 당항선 근처를 딱 왔는데 배를 타기는 이런 해가 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내일 당장 출발할 거니까 대충 비바람만 피하자. 동굴을 찾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릴 때 어렴풋이 들어봤던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잠을 딱 자려고 하는데 우리 원녀 스님이 워터 플리즈 목이 넘나 마르다 물이다 벌컥 마십니다. 그리고 꿀잠을 주무시죠. 꼭이요 아침 해가 떴습니다. 아침 해가 떴을 때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어제 나에게 그 달달함을 줬던 물, 그 물은 어디에 담긴 물?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 그걸 보는 순간 원유 스님이 다 토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때 원유 스님이 한마디 딱 하죠. 아하, 난 깨달았다. 아하, 난 깨달았다. 아하, 난 깨달았다. 뭔 소린데? 얼른 가자, 당나라로. 나랑 간다, 난 깨달았다. 빨리 가자. 난 깨달았다. 그러자 의상 스님이 그냥 원녀 스님을 버리고 홀로 배를 타고 당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원녀 스님은 뭘 깨달은 걸까요?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모든 것은 뭐에 달렸다? 내 마음가짐에 달렸구나. 어제 분명히 달달한 물이라고 생각할 때는 너무나 맛있었는데 해골 바가지에 담긴 걸 아는 순간 다 토해버렸구나. 모든 건 내 마음가짐, 마음심, 내 마음가짐 하나에 달렸구나. 일심사상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 내 마음가짐 하나에 달렸다. 근본은 똑같더라. 그러면서 여러 종파들 싸우지 말고 조화롭게 지내. 조화롭게 투쟁. 다투지 말고 조화롭게 지내. 화쟁 사상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심화에서는 원녀 스님이 쓰셨던 책들이 재심은 선지로 들어가거나 간혹 갔을 때 정답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승기신론소, 그 다음에 금강산매경론, 신문화쟁론 같은 책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거고요. 또 원녀 스님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뭘 하시냐. 자, 이 깨달은 거를 치사하게 혼자만 아시는 게 아니라 모든 신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녀 스님이 하셨던 게 뭐냐면 불교 대중화 운동입니다. 이 깨달은 것들을 신라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무애가라는 노래를 만들면서 신라 온 동네를 돌아다니십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신라 백성 여러분들, 에브리바디, 불교를 믿어주세요. 여러분들, 불교를 믿어주세요. 그러자 신라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스님, 어떻게 하면 불교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에브리바디. 간단합니다. 이거 하나만 외쳐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한 지식이 1도 없더라도 절에만 가면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멘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 그렇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원녀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브리바디, 나무아미타불을 외쳐주세요. 나무아미타불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물어보겠죠. 어떻게 됩니까, 스님? 여러분들, 에브리바디, 나무아미타불을 외치게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인 극락정토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쳐주세요. 천국, 천국, 천국.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온 백성들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외치고 다닙니다. 불교 대중화에 크게 기여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거를 좀 고급스럽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미타 신앙을 널리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미타 신앙은 뭐냐면 아미타 부처를 믿는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를. 이 아미타 부처가 어떤 부처다?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부처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원료의 이 활약상들, 이런 것들이 제시문에 2개 정도 들어가거나 아니면 캐릭터가 나와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나머지를 찾으면 정답입니다. 한편 의상스님 한번 가볼게요. 의상스님은요, 당나라로 떠난 지 10년 만에 아위비백 다시 신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을 어디 유학을 갔대요. 그러면 적어도 그 나라 말은 배워서 옵니다. 맞죠? 뭔가를 배웠으니까 돌아오신 거예요. 뭘 배워서 돌아오셨냐? 바로 중국 당나라에서 화엄사상이라는 거를 배워서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이 화엄사상이 뭐냐?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화엄 사상이 의상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설명을 한번 해드리긴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인기는 없지만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봐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맞죠? 막말로 제 강의를 보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면 제가 강의를 찍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누굴 위한 강의입니까? 맞죠? 그 다음 또 반대로 제가 이렇게 또 강의를 찍을 때 꼭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 저를 이쁘게 찍어주는 PD분이 계십니다. 맞죠? 이 PD분이 없으면 제가 여기 온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의를 본들 강의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찍어줘요? 또 반대로 지금 저를 촬영해 주시는 PD님도 마찬가지예요. PD님도 제가 있으니까 여기 찍으러 온 거예요. 찍을 강사가 없는데 PD님 여기 찍으러 왜 와요? 맞죠? 이것처럼 모든 만물은 연결되어 있다는 게 바로 화엄 사상입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이 화엄 사상을 널리 알리고 싶은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스님이잖아요. 절을 지어서 화엄 사상을 스님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만든 절이 뭐냐면 부석사라는 절입니다. 그리고 화엄 사상을 가르치면서 여기에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하나의 종파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화엄종이라는 종파입니다. 그리고요. 충격에 빠져요. 어떤 충격?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온 신라 백성들이 지금 뭘 외치고 다녀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외치고 다닙니다. 그러자 이때 의상 스님이 이 원녀 스님이 만든 슈퍼 히트 나무아미타불의 숟가락만 스르륵 얹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나무아미타불만 외치긴 약간 뒤에 뭔가를 더 외치고 싶지 않나요? 우리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무아미타불 간셈보살, 나무아미타불 간셈보살. 맞죠? 정확하게는 관셈보살이 아니라 관음보살이에요. 나무아미타불 관음보살. 의상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라 백성 여러분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외쳐주세요. 외쳐주면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인 극락정토로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관음보살을 외쳐주세요. 관음보살을 외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물어보겠죠. 아니 관음보살을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스님? 관음보살을 외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뭡니까? 한능검 합격, 한능검 합격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관음보살을 외쳐주세요. 한능검 합격 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차분하고 침착하게 저의 강의를 끕니다. 그리고 어떻게 집에서 나무아미타불 가는 보살 한능검 합격, 나무아미타불 가는 보살 한능검 합격. 그리고 나서 시험을 치겠죠. 그래요. 광탈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운동진 땡중아 네 말 듣고 관음보살 외치는데 떨어졌다. 워워워 침착하세요 여러분들. 불심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더욱더 외쳐주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음보살. 관음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의상 스님이 강조한 게 뭐냐면 관음보살을 외치는 관음신앙이에요. 이거를 널리 전파했던 게 의상입니다. 그러면 의상이 문제가 나올 때 원녀 스님의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였다, 불교 대중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것들이 오답으로 들어가겠죠. 원녀 스님이 나올 때는 반대로 의상 스님의 활동이 오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심하니까 의상 스님이 쓰신 책이 뭐가 있냐면 화엄 사상이잖아요. 그거를 쉽게 풀었음. 화엄 일승 법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뒤에 도가 그림도예요. 화엄 사상을 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림책입니다. 그림책. 자, 요거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승려는 누구냐면 해초입니다. 해초. 이 해초 스님은 원녀 스님과 의상 스님보다 100년 후 사람이에요. 시기가 거의 한 시대가 늦습니다. 이 해초 스님은 어떤 스님이냐? 이 원녀와 의상 선배 스님들이 선진불교를 배우러 당나라로 갔다면 레벨업 진화를 한 거예요. 나는 오리지널 불교를 배우고 싶다. 오리지널 불교. 오리지널. 여러분들 불교는 어디서 나왔나요? 인도. 나는 오리지널 불교를 배우고 싶다. 해초 스님은 해치고. 어떻게? 해치고 어디까지? 인도까지 갔던 스님이 바로 해초입니다. 그러면
해초 스님이 인도까지 가셔서 불법, 불교를 배워서 들어오시는데 그때 보고 느낀 기행문 형태로 글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 글을 쓴 책이 유명해요. 시험에는 그 책이 정답으로 걸립니다. 바로 뭐? 왕오천축국전이라는 책을 저술하셨던 게 바로 해초입니다. 왕오천축국전요. 그리고 이 천축이 바로 인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제시문에 지도가 나와요. 통일신라 시대 때 승려래요. 인도까지 화살표가 찍혀 있습니다. 다음과 관련된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딱 하나.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이제 빼겠습니다. 오, 땀이요. 이게 수영모랑 재질이 똑같아요. 맞죠? 이걸 쓸 때마다 머리털이 좀 빠지는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맞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가, 맞죠? 감동의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첫째, 합격에 최적화된 강의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 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복습까지 책임을 지는 강의입니다. 한 번의 강의에서 두 번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완벽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셋째, 완벽한 재미를 보장하는 강의입니다. 지루한 강의는 가라. 한국 인간 역사상 이런 강의는 없었다. 바로 소품 한국사!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재미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불교는 다 잡아드렸습니다. 다시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은 심하니까 그래도 책 이름 이게 원여구나 아시면 참 좋고요. 그래도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는 화쟁사상, 일심사상, 아미타신앙, 무예가. 그 다음에 의상스님은 화엄사상을 배워왔고 쉽게 풀어 쓴 책이 화엄일승 법계도. 그 다음에 관음신앙, 나무아미타불 가는보살. 맞죠? 화엄종, 그 다음에 부석사를 세웠고 해초스님은 해치고 어디까지? 인도까지. 왕오천축국전. 맞죠? 요거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종이에요. 선종은 했던 거 복습 반복입니다. 기억나세요? 선종은 뭡니까? 신라하대 때 호족의 지원을 받아서 인기를 끌었던 참선, 빌링. 내가 느껴서 이것이 부처의 마음인가 하는 순간 부처가 됐던 거. 실천, 수행, 참선, 중시, 정신 수양을 통해서 마음속에 내재된 깨달음, 빌링. 내가 느끼면 부처입니다. 지방의 호족들과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구산 선문은 9개의 선종 종파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 문화의 근거지 역할, 고려에 크게 고려 오픈에도 기여를 하게 됐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요 핵심 특징만 잘 아시면 돼요. 선종은. 그리고 풍수지리설 또 반복입니다. 이거 언제 유행했습니까? 신라 말기 때 도선 등 선종 승려들이 가져왔던 거고요. 이거는 집을 짓고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부자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 맞죠? 누가? 호족이 또 지원을 했다라는 거 끝났고요. 그리고 발해입니다. 발해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발해도 불교를 중시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시험에 문화재 문제로 단독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먼저 목판 인쇄물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목판으로 찍었다라는 인쇄물이 뭐냐면 무구정강 대다라니경입니다. 무구정강 대다라니경. 이거 어디서 발견됐냐? 불국사를 들어가게 되면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탑이 있어요. 불국사 3층 석탑. 똑같은 말로 석가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무영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 이 탑을 보수하고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무구정강 대다라니경이 발견됐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불국사의 이 탑을 해체 과정 속에서 발견된 현존 최고 목판 인쇄물 무구정강 대다라니경 찾으면 정답이에요. 반대로 나오기도 해요. 이게 발견되는 탑이래요. 사진을 찾으면 불국사 3층 석탑 찾으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문무왕릉, 바로 김춘추의 아들. 문무왕이 뭘 했습니까? 백제 부흥동 진압하고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동, 그 다음에 나당정쟁까지 끝냈잖아요. 맞죠? 그리고 죽고 나서 나는 죽고 나서도 신라를 지키는 용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문무왕은 수중릉이죠. 바다에 무덤이 있어요. 그 문무왕릉, 혹적 성격이고요. 바다에 있으니까 벽화가 없죠.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 형태도 뭐가 있냐면
통일신라 시대 또 굴식 돌반모도 만들어지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김유신 형태처럼 김유신의 묘가 있는데요. 이 김유신의 묘를 보게 되면 지금의 무덤이랑 약간 비슷해요. 소박합니다. 대신에 큰 차이점은 12지 신상. 이게 뭐냐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우리 12개 동물 띠가 있잖아요. 그 동물을 본따 만든 상을 무덤 주위로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둘레돌 형태로 이렇게 둘러쌉니다. 그러면서 무덤의 주인을 또 지켜주는 거죠. 네, 그런 형태다라는 거. 뭐 최근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최근 10회분 동안요. 중급, 고급 다 합쳐서요. 그리고 건축입니다. 건축을 보시게 되면 불국사 석굴암이 통일신라 시대 문화재구나 아셔야 되는 거고요. 안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문화지구나. 그 다음에 병주 가문사지 3층 석탑. 은혜를 갚기 위해서 누가? 뉴스페이퍼 킹왕. 삼국을 통일했던 아버지. 문무왕의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게 가문사지 3층 석탑입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설명이 다 나오면은 요 탑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탑 문제 단독으로 나올 때. 그 다음에 불국사 3층 석탑 설명했습니다. 석갑탑. 무구정강 대다란의 경이 발견됐고요. 다법탑.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파격적인 미를 보여줍니다. 완전 형태가 달라요. 그리고 진전사지 3층 석탑이 있는데 여기는 몸체에 불상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승탑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잡아드릴게요. 바로 사진을 좀 볼게요. 보시면 사진 바로 안 나오는구나. 석굴암이 있고요. 이거는 노령왕님이 이거는 뭐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사진. 불국사 안에 여기 불국사 안에 석가탑 다보탑이 그리고 여기는 안압지고요. 요거죠. 탑이 시험에 나와요. 보시면은 신라는요. 탑의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이중 기단 위에 3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고구려 백제를 밟고 삼국을 합쳤잖아요. 이중 기단 깔고 3층입니다. 이게 통일신라 시대 때 탑의 다 정령적인 스타일이에요. 이게 좀 뭐냐면 1단, 2단, 이중 기단,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1단, 2단, 1층, 2층, 3층.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바로 가문사지 3층 석탑. 아버지 문무왕을 기리기 위해서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이 만들었던 거. 찾으면 정답. 그 다음에 요게 다보탑인데 파격미입니다. 원래 신라, 통일신라의 탑은 다 요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완전 다르잖아요. 맞죠? 그리고 또 일본역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호랑이가 있습니다. 원래 이 호랑이가요. 동서남북 네 군데 지역에 총 4마리가 있었는데 지금 딱 1마리만 있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3마리는 어디로 갔냐? 일본이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 행방이 묘연합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시래기. 맞죠? 시래기.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갑니다. 여기는 석갑탑인데 불국사 3층 석탑. 기억나세요? 이거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현존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구정강 대다란의 경 있었다라는 거. 네. 넘어가고 이게 진전사지 3층 석탑이에요. 요 두 개는요. 둘 다 신라 하대와 관련이 있어요. 다 호족이 지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호족이 경제적으로 돈이 많잖아요. 내가 잘난 걸 자랑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탑에다가 이렇게 불상을 새기는 거예요. 그전에 이렇게 화려하게 안 했었는데 이것도 보시면 1단, 2단, 1층, 2층, 3층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잡아두셔야 돼요. 자, 요거는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승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탑은요. 앞에서 계속 언급을 했던 선종과 관련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탑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스님들은요. 돌아가시게 되면은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면 살아생전에 내 수행 정도에 따라서 몸에서 구슬 같은 게 나와요. 그거를 우리는 살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보관하는 게 탑인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화재가 났어요. 흔적도 없이 한 줌의 재로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 수행의 정도를 보여주는 사례를 보관하는 게 탑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신라 하대 때 선정이 유행하면서 누구나 부처라고 외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몸에 나온 사례를 이렇게 만드는 탑, 이렇게 크게 만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한 승탑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 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옛날에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이 탑을 줘요. 사진을. 그래놓고 다음 유물과 관련된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손종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또는 이 탑 사진이랑 손종에 대한 설명을 다 줘요.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종파가 유행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진고일 귀족들 간의 왕위쟁탈전, 호족이 등장하였다. 신라 하대 사회상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불국사, 불국사 아니고 이거는 석굴암이고요. 석굴암에 있었던 본종불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성덕대왕 신종이고요. 그 다음에 발해로 갑니다. 자, 발해는요, 정해공주묘와 정효공주묘가 있는데, 발해 고구려를 양식을 계승했습니다. 발해 발효 당나라 냄새 당나라 냄새. 여기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둘 다 바로 그럴문, 글 좀 배운 남자 문왕의 딸이에요. 문왕의 둘째 넷째 딸인데 발해 맞죠? 정해공주면은 고구려의 양식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의 모주림 천장구주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무덤을 이렇게 위로 보시게 되면 무덤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른 모가 이렇게 자꾸 줄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우리 초딩 때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쪼르륵 펼치는 이 망원경 있죠? 망원경을 쪼르륵 펼치면 앞쪽이 제일 크고 제일 눈앞에 있는 거는 제일 작잖아요. 맞죠? 이거 이해가 안 되면 보통 수학을 잘 못하시는데, 쪼르륵 이렇게 펼치는 거. 그래서 마른 모가 자꾸 줄어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마름모는 크고 그 위에 조그맣게 마름모. 그래서 마름모가 이렇게 망원경 쪼르륵 펼치는 것처럼 이렇게 쪼르륵 펼치는 거예요. 그래요.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마름모를 줄이는 이 천장 구조가 고구려 사람들이 좋아했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의 고분벽화가 있었던 굴식 돌방 무덤의 천장이 다 이 천장입니다. 요게 그대로 계승이 돼요. 그럼 이건 또 뭘 얘기를 할까요? 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돌사자상 좀 이따 볼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발효 당나라 냄새. 여기는 고구려의 양식도 있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벽돌 무덤, 중국의 스타일도 스며들어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는 뭐 알아두면 좋은 거고, 알아야 되는 거는 영강탑이랑 장항성을 벤치마킹했던 상경성은 당나라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요 탑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불병자상이랑 벽돌과 기와 무늬는 고구려의 무늬를 그대로 담아갑니다. 돌사자 발해석 등 이것도 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보여주는 발해의 문화유산이에요. 사진으로 봐야 돼요. 사진으로. 자, 이겁니다. 와우. 뭐죠? 잘생겼어요. 맞죠? 이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5, 6년 전 같은데요. 맞죠? 제가 진짜 발해 유적지를 갔어요. 이게 발해 석등이에요. 시험에는 요거만 나옵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미술 박사님들이 말씀하시기로 이 발해 석등은 고구려의 건강한 기풍이 느껴진대요. 느끼세요. 고구려의 건강한 기풍을 느끼세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가니까 정말 웅장합니다. 보세요. 운동진 지금 한 3명이에요. 운동진 곱하기 3입니다. 맞죠? 아파트로 치면 2층, 3층 높이에요. 엄청 거대합니다. 건강한 기풍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발해의 유물이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지만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증거구나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요거 주고 다음과 같은 유물을 제작했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발해 내용 찾으면 정답. 발해 내용 던져놓고 다음 같은 나라에서 제작됐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찾으면 정답.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 요거. 발해의 돌사자상. 앞에 봤던 문왕의 둘째 딸이었던 정해공주묘에서 발견된 돌사자입니다. 또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미술 박사님들이 말씀하시기로 이 돌사자는 고구려의 강인한 기상 느껴요. 나는 모르겠어요. 정말 앙증맞은 귀여운 강아지 같지만 고구려의 강인한 기상, 이걸 통해서 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구나는 걸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불병자상, 요게 또 장난질을 잘 쳐요. 여러분들이 이 문화재가 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발해 문제로 나올 때 요걸 던지면 많이 헤매세요. 잘 기억하시고요. 이거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 가운데 보시면 스님 두 분께서 부처 두 분께서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어요. 맞죠? 요렇게 앉아 있는 게 듣고 올리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제가 말하는 거는 법화 신앙이라 얘기를 해서요. 고구려 사람들이 좋아했던 불교 신앙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그대로 재현을 한 불상이 이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이 좋아했던 신앙을 그대로 담은 불상이 만들어졌네. 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불병자상 찾아야 돼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리고 이거는 발해의 침이고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바로
발해의 아까 말했던 영광탑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생긴 거. 지금 딱 봐도 이거와 이거 우리나라 스타일의 탑이 아니잖아요. 맞죠? 요런 스타일의 탑은 중국 스타일의 탑입니다. 그래서 발해의 이 영광탑은 발의 거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지만 정말 어렵게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딱 봐도 우리 스타일이 아니네. 뭐 중국의 영향을 받은 탑이다라는 거.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퍼펙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강의를 다 끝냈고요. 저는 이제 드디어 다음 강좌에서 시대를 바꿔서 고려시대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